네, 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저는 지금은 노무현 재단에서 노무현 리더십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학교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 또 정책실 비서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동 주최하는 김대중 도서관과 연결해서 보면은 1992년 13대 대선 때 제가 김대중 후보의 비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 대통령님 모두와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문재인 교수님께서도 양 대통령과 모두 관계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지난 6.15 공동선언을 할 때 그 정상회담 때 수행원으로 가셨고 그리고 14 정상회담을 할 때도 수행원으로 가셨고 이번 9.19 정상선언 때 또 수행을 가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종석 장관님도 지난 6.15 정상회담 때 수행원으로 가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전체적인 외교안보 통일 문제를 총괄을 하시면서 통일부 장관을 하셔서 양 대통령과 모두 관계가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건 교수님은 뭐 직접적인 그런 행정부에서 일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서 남북관계, 국제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좋은 길을 많이 서오셨습니다. 오늘 이 세 분을 모시고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사회는 그냥 이렇게 패널로 오신 분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판문점 선언 1주년 거기에 대한 기념 토론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의 의미, 평가 이 부분을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삼고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날 2019년 4월 현재의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동북아 문제 여기에 대한 평가의 문제, 여기에 대한 분석의 문제를 두 번째의 토론 주제로 삼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한반도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해법과 과제 중심으로 세 번째 주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간을 한 1시간 10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우리 지금 참가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한 20, 3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여기 계시는 패널들이 또 답을 하시면서 좀 더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한편으로는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 번째 토론은 4.27 판문점 선언, 이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또 이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 대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으로서는 고난의 행군을 마치는 때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남한으로서도 IMF 외환 위기를 마치면서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성과를 냈죠.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면 2007년의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을 이어서 그것을 실천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낸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번에 판문점 선언은 그것을 더욱더 구체화시킨,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4.27 판문점 선언을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를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문정인 교수님의 이야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판문점 선언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15 정상회담이 총론이었다면은 14 정상회담이 강론이었고,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은 그 강론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하나의 지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간 보면은 판문점 선언은 기본적으로 1992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6.15 정상선언, 14 정상선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행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판문점 선언이 다른 선언들하고 대조가 되는 것은 아마 북의 지도자가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데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뭐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14 정상선언 때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북에서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북에서 답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판문점 선언 3조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동의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현실적 대안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찾는 데면은 뭐 우리 일부 언론 아니 뭐 대부분의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북한의 전술 전략이라는 것은 통미봉남이다. 남쪽을 봉쇄하고 미국하고 통하려고 한다. 그리고 항상 미국하고의 직거래를 강조해 왔었는데 판문점 선언에서는 또 판문점 정상회에서는 북한이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결국 통남 통미의 양상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측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평양과 워싱턴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3월 5일, 6일 우리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원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월 말까지 정상회담 하겠다, 직통전화 가설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 소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얘기를 했고 네 번째로 재미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 뭐냐, 우리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다. 남측이 좀 다리 놓아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이것은 결국에 남과 북이 같이 일을 하면은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였거든요. 과거에는 결국 북이 우리를 일반적으로 쉽게 우리 시체말로 제껴버리고 미국하고 직거래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우리하고 협력해서 우리를 통해서 미국하고 같이 갈 용의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것은 남과 북이 노력을 하면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판문점 선언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두 정상이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의 사이 고했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6.15 14에서도 보면 평화라고 하는 담론이 남북 정상 간 합의의 전면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의 얘기는 나오긴 했지만은 평화의 방점을 두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었는데 남북 정상이 우리 한반도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평화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비핵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자라고 합의를 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요. 우리 정부가 이제 판문점 정상회담에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게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는데 저는 판문점 선언을 거기에 큰 의미를 두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열었는데 갈 길은 멀죠.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초두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종석 장관님 의의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문정인 선생님이 뭐 이미 여러 가지 의의와 성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한 가지만 제 생각을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한반도가 과거와는 좀 질적으로 다른 그런 과거에도 항상 이제는 뭐 대결 끝나고 평화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우리가 기대했던 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와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대결 국면이 평화 국면을 가는 그런 것이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대결에서 평화 국면을 가는 거에 결정적 계기가 바로 제가 볼 때는 판문점 선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다시 좀 고상하게 학문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동안의 한반도 대결 구조, 즉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분단 이래 73년 동안 2018년까지 이어져 왔는데 한반도의 이런 냉전 대결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작년에 있었고 그 결정적 계기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판문점 선언이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판문점 선언 작년에 4.27 판문점 정상회담 할 때 도하 많은 언론들이 이 판문점 정상회담이 왜 중요하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달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그때 뭐 6월일지 5월일지 몰랐습니다만은 그 만드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들 나시죠? 그 얘기 뭐냐면 판문점 선언과 6월 달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분단 이래 우리가 70여 년의 세월을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반도에서 정말 남북 대결을 해소하고 평화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까 얘기 나왔던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하고 문정인 선생의 학자도 저희들이 뭐 모시고 간 게 아니라 사실 특별 지원이지만 따라간 건데 데리고 간 거죠. 영광스럽게 갔다 왔던 1차 남북 정상회담부터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양 정상 간의 남북 간의 대결 관계를 해소하고 통 크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일련의 장정을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식의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추구해도 결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 적대적 관계 대결 구조가 있는 한은 요 사이에서 아주 자존심 상한 얘기지만 남북 관계가 잘 되더라도 북미 관계에서 뭔가 사달이 나면 요게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한반도 정세의 도돌이표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게 한반도 냉전 구조의 본질적 요소가 남북 대결과 불신 플러스 더 크게 북미 적대 관계구나. 이 두 개가 동시에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으면 솔직히 어렵겠다. 근데 작년에 언감생심, 저 같은 전문가도 사실 상상 못했는데 작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열면서 양 정상이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판문점 선언이 갖고 있는 위대성이라는 것은 그런 군사적인 대결 종식을 선언하자마자 실질 조치를 취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상의 종전선언.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뒤에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미국에서는 설왕설래 그 평가가 여러 가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 1조가 뭔지 아시죠? 1조가 북한과 미국이 그동안 적대관계였잖아요. 이 두 관계를 갖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 번영의 북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합의를 봤어요. 다시 말해서 한반도 냉전 구조의 본질적 요소들이 이제 우리 해체하자. 물론 그 순간에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해체되고 평화가 정착된 건 아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진실한 천재 일류의 기회가 온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기회의 국면 속에 있습니다. 어렵지만은 과거와 전혀 다른 국면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마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 기회 아마 안 올 겁니다. 이런 기회는. 이런 바로 이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라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기회,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그런 점에서 저는 판문점 선언은 그 이전에 어떠한 합의, 어떠한 선언보다도 더 깊게 한반도의 근본적인 대결 상황을 바꿔내는 아주 중요한 제가 볼 때는 하나 계기가 될 거다. 또 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하나도 개발하지 않았죠. 핵실험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 이후로 2007년 10월 달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는 그 1년 전에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런데 작년 판문점 선언을 할 때는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 그리고 군사적 긴장이 역사상 어떤 때보다도 고조된 그 시점에 판문점 선언이 열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궁극적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나왔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비핵화라든가 평화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우리 이건식 교수님 이 판문점 선언의 의미 또는 평가 이렇게 좀 또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건 교수님. 저는 발음이 좀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목인 두 분 교수님 장관님과 함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돼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판문점 선언의 의의 그다음에 평가와 관련해서는 앞에 두 분께서 대부분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몇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그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한다면, 이준석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북 간의 긴장 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은 정말 아주 커다란 그런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 간의 대결 구조로 인해서 한국 정치가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없어진 것은 정말 매우 새로운 한반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평가는, 아마도 이 판문점 선언이 지금 비핵화로 가는 여정에서 소위 말하는 탑다운 어프로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 탑다운 어프로치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판문점 선언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았던 그 조문 중에 하나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직통 전화가 설치가 되어서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하는 그런 이 앞으로의 관계를 만들자라는 조문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건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정상 간에 서로 직통 전화를 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탑다운 어프로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사실 그런 그 어프로치를 통해서 안 열릴 뻔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열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탑다운 어프로치에 대한 굉장한 그 기대를 갖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판문점 선언에서 이 쓰여져 있는 내용 중에 잘 안 된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3자 내지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핫라인이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걸 통해서 중대사를 논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현황평가지만 현황평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북한에서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우리가 잘 지켜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모든 것이 한 번에 잘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이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비핵화의 여정을 끝까지 가고 남북관계 개선도 끝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그 아쉬운 점을 좀 덧붙이자면,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저는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5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5월, 7월, 9월, 11월 달까지 북한에서는 정말 아주 무자비한 속도로 핵 개발을 했죠. 우리가 북한에게 굉장히 우호적일 수 있는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주 빠른 기간 내에 핵무력을 완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한테, 남한한테 제의를 하면서 판문점 선언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통남 통미로 가는 길을 판문점으로 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당히 북한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도 했고 호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호의를 보인 것만큼의 북한에서의 어떤 이 답이 오지 않은 것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아쉽고,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랑 만나지 않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